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하늘 아래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들 한규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젊음과 맞바꾼 제 아들,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죠. 한규가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고정은이라는 참한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끌어모아 경기도의 번듯한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아들 내외의 신혼집으로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집의 가장 안쪽 방을 제 거처로 삼아 학가를 시작했지요. 주변에서는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이라며 다들 말렸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제가 조금 더 희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고단하지 않게 집안을 정갈하게 정돈해 두는 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괜찮다고 제가 스스로를 속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정은이는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법이 드물었고 거실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목례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잦았죠.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아이들의 표현 방식이 우리 때와는 다른 것이라고 속정이 깊을 수도 있다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 한규는 제게 늘 고마워했지만 그 아이는 본래 성정이 유순하고 아내와 저 사이에서 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정은이를 위해 특별히 갈비찜을 만들었던 날이에요. 며느리가 평소 고기 반찬을 좋아하기에 전날부터 시장에 가 가장 좋은 갈비대를 골라 핏물을 빼고 갖은 양념을 해 정성껏 조려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를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올렸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네요. 정은이가 무심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떠서 그래. 너가 갈비찜 좋아하니까 한번 해봤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라며 웃어 보였어요. 아들 한규는 와, 엄마 갈비찜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겠다. 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정은이는 그저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뒤적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맛이 없니? 제 물음에 정은이는 힐끗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요. 기름진 건 별로 생각이 없네요. 그러고는 김치 한 조각에 밥 한 술을 뜨고 말더군요. 제가 꼬박 하루를 들여 만든 갈비찜은 마치 없는 음식처럼 식탁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넘어가야지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정은이가 한규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하시기 전에 미리 물어보셨으면 좋겠어. 먹지도 않을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시고 나도 안 먹어서 죄송하고 서로 불편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고생한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느낄 불편함,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신에게 미리 보고되어야 한다는 통보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제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피부에 와 닿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정은이의 태도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정은이는 퇴근하고 돌아와도
소파에 앉지 않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저와 자신 사이에 벽을 세우는 소리처럼 들렸죠.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 한 달이 넘어가자 저도 더는 오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한규는 동창회에 가고 집에는 저와 정은이 단둘이 남게 되었죠. 어색한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안 먹었으면 같이 뭐라도 시켜 먹을까? 정은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입맛 없어요. 저는 멋쩍어져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속 드라마 주인공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집안을 맴돌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좀 숨막히는 거 아세요? 쿵.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에 차서 쏘아붙이는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담담하고 솔직한 어조였기에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숨막힌다니요. 제 존재가 이 아이에게는 숨막히는 공기와도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죠.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숨소리가 좀 커졌나 보구나. 제 농담 아닌 농담에 정은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은 마치 지금 농담이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동창회에 갔던 한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한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실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그러고는 또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규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정은이 표정이 왜 저래? 저는 차마 제 아들에게 너의 아내가 나더러 숨막힌다고 했다는 말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은이가 좀 피곤한가 보다. 라고 말할 뿐이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보이지 않던 선은 이제 아주 뚜렷하고 견고한 벽이 되어 우리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정은이는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쯤 부엌에 나와 토스트나 시리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출근했죠.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부엌을 떠나고 나서야 그 아이는 자신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그림자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돌았고 어쩌다 집에 있는 날에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유일한 외출은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올 때뿐이었죠. 그때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면 마치 벌레라도 본 듯 움찔하며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투명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제 돈으로 산 제 집인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항규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두려웠을 테고 제게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겠죠. 그 아이의 무능한 평화주의가 저와 정은이의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항규는 몰랐을 겁니다. 하루는 제가 큰맘 먹고 정은이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정은아, 나랑 얘기 좀 할까?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정은이는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니? 내가 혹시 너에게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다면 말을 해주면 좋겠구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어서 그래. 제 진심 어린 말에 정은이는 피식 웃더군요. 오해요? 오해 같은 거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전 지금 이 상태가 훨씬 편해요. 각자 공간에서 서로 신경 끄고 지내는 거요. 저는 어머니가 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공간과 시간. 그 아이가 말하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시어머니가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의 관계 개선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단절된 상태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저는 힘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서름,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기억, 그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의 감격.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 항규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들인 며느리가 이제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힌다. 그 말이 독처럼 제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제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 집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금방 닦아냈습니다.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이대로 유령처럼 살다가 쫓겨나듯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의 씨앗을 마음속 깊은 곳에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는 그때의 정은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제게 던진 숨 막힌다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그 아이는 이제 제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속내를 감추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장은 바로 온 가족의 공간이어야 할 식탁이었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저는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에서 사온 참조기가 싱싱해서 노릇하게 구워 식탁에 올렸죠. 아들 항규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정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은이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정은아, 저녁 먹어야지.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막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려던 참에 정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냉장고로 가더니 찬물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너는 밥 안 먹니? 생선도 굽고 찌개도 끓였는데. 제 말에 정은이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 어떤 결심 같은 것마저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니?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은이는 식탁 의자 하나를 빼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판을 짓기 위한 자세였죠. 어머니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저희 서로 불편하잖아요. 어머니는 저희 때문에 눈치 보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사생활이 없어서 힘들고요. 특히 식사 시간이 제일 그래요. 어머니는 한식 위주로 드시지만 저희는 입맛도 다르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할 때가 많거든요. 그 아이는 마치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식사는 각자 해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실이랑 주방은 기본적으로 저희 부부가 쓰는 공간으로 하고 어머니는 방에서 식사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상 하나 넣어 드릴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방에 갇혀서 밥을 먹으라니요. 그것은 단순히 식사 습관의 문제를 넘어 저를 이 집의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김밥을 팔며 끼니를 거르던 때에도 저는 혼자 방구석에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밥은, 식탁은 제게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는 지금 이 집 주인인 나더러 골방에 앉아 밥을 먹으라는 말이니? 이건 내 집이다. 그리고 저 식탁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장 먼저 들여놓은 가구야. 어머니,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집, 물론 어머니 돈으로 사신 거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한규 씨랑 제가 사는 집이기도 하잖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기본적인 사생활은 지켜줘야죠.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제가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사생활 침해란 말인가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의 그 잘난 사생활. 그래서 내가 방에서 밥을 먹으면 너희 부부의 사생활은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이고, 네, 훨씬 나아지겠죠. 서로 부딪힐 일이 줄어드니까요. 정은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한규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한규는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식탁을 보며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규에게 말했죠. 마침 잘 왔어, 한규 씨. 내가 지금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중이었어. 우리 이제 식사는 각자 편하게 하자고. 어머니는 방에서 드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그게 서로 편하잖아. 한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치를 한번 살피고 아내의 눈치를 한번 살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규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설픈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아, 정은아. 꼭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엄마, 정은이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도 가끔은 편하게 방에서 드시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우리도 가끔은 둘이서만 먹고 싶을 때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지. 그 비겁한 변명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나는 내 방에서 밥 먹을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 거라.
밥 먹기 싫으면 너희들이 나가서 먹든지 방에 들어가서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식탁은 내가 쓰는 곳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등 뒤로 정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꺼봐, 말이 안 통한다니까.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집에서 투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식탁 전쟁 이후 정은이의 공격은 이제 돈 문제로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매달 나오는 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식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도 넉넉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정은이는 그것조차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택배 기사가 커다란 상자 2개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정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녁에 돌아온 정은이는 현관에 놓인 상자를 보고는 신이 나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원피스와 구두, 핸드백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쁘죠? 이번 시즌 신상이래요. 정은이는 제게 원피스를 펼쳐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 입고 옷장 구석에 처박힐 옷에 수십만 원을 쓰는 며느리의 씀씀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옷은 그만 사도 되지 않니? 옷장에도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던데. 제 말에 정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제 돈으로 제가 사는 건데요.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돈 따지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아껴야 할 부분은 아껴야 한다는 뜻이지. 아껴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 지금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거 반도 못 사고 참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 기준에 맞추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정은이는 보란 듯이 새로 산 옷들을 들고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라 난방비가 조금 많이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본 정은이가 보란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낮에 혼자 계실 때 보일러 좀 끄고 계시면 안 돼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정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이 추운 겨울에 나더러 냉골에서 떨고 있으라는 말이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외출복 입고 계시거나 조끼 같은 거 셔입고 계시면 되잖아요. 혼자 계신데 집 전체를 덮이는 건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낭비? 내가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난방하는 게 낭비란 말이니? 어머니 연금으로는 이 관리비 감당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다 한규 씨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저희도 이제 슬슬 돈 모아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나가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태는 생활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저는 그저 아들 월급이나 축내는 군 식구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죠. 심지어 자신들의 2세 계획이 틀어지는 원인마저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문제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한규가 미역국이라도 셔드시라며 봉투 하나를 건네고 출근했습니다. 정은이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지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혼자 앉아 아들이 사온 즉석 미역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져 짠맛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고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시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은이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잔뜩 내놓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제가 베란다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저의 옛날 물건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았던 찻잔 세트, 남편이 선물해 주었던 낡은 손목 시계, 그리고 한규의 베네 저고리까지. 그 모든 것이 쓰레기 봉투 옆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저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은이는 놀라기는커녕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창고 정리 좀 했어요. 안 쓰는 물건들 때문에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잖아요. 버릴 건 좀 버려야죠. 버려? 누가 너더러 이걸 버리라고 했어. 이건 내 물건이야. 내 추억이라고. 저는 황급히 바닥에 주저앉아 물건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남편의 시계는 유리 액정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낡아빠진 걸 뭐하러 가지고 계세요? 요즘 예쁜 거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이 물건들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제 삶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쓰레기 취급한 거야.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은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차피 창고에 처박아 두고 보지도 않는 물건들이잖아요. 집만 좁아지고 지저분해지는데 이런 거 정리하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어머니는 왜 항상 사소한 걸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세요? 사소해. 이게 사소한 문제로 보여? 네, 사소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과거에만 얽매여 사시니까 저희랑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바로 그때 한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아수라장과 울분에 찬 저와 정은이를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엄마, 정은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한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정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한규에게 매달렸습니다. 한규 씨,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 나 더는 어머니랑 한 집에서 못 살아. 내가 뭘 하든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내 방식은 다 틀렸다고만 하시잖아. 나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정은이는 본물 터진 듯 그동안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고, 제가 너무 낡았고, 제가 너무 고집이 세서 문제였습니다. 한규는 아내를 달래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일에 제 추억이 쓰레기 취급당한 이 자리에서 저는 철저히 악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은이의 입에서 제가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언젠가는 듣게 될 것이라 예감했던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랑 한 집에 못 살겠다고요. 제 소원이에요. 제발 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소원. 그 단어가 제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달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말할까요? 그 말은 저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널브러진 제 낡은 물건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며느리 정은이가
제게 나가달라는 소원을 외친 그날 밤, 저희 집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 멍하니 걸터 앉아 품에 안은 남편의 낡은 시계만 하염없이 만지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지만 제 심장은 고장난 기계처럼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한규가 아내를 달래는 소리, 그리고 정은이의 잦아들지 않는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날 저는 제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한규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 아들이 제게 해줄 수 있는 위로란 없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규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엉켜 있었죠. 들어오너라.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한규도 조용히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정은이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한규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너의 아내가 한 말이 사실인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내가 너희 부부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제 마른 목소리에 한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은이가 걔가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잖아. 마음에 없는 소리 한 거야.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더 예민하게 군 거고.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뻔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저는 평생을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런 것이라 이해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나 사이에서 힘든 위치에 있을 것이라 이해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규야. 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방금 내 아내가 어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소원이라고 했다. 너는 그 말을 듣고도 내 아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라는 말이 나오니? 나는 오늘 너에게 선택지를 주려고 한다. 너는 어미 편이냐 아니면 너의 아내 편이냐? 똑바로 대답해라. 더 이상 어중간하게 이쪽 저쪽 눈치 보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정하거라. 제 단호한 요구에 한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죠. 엄마, 꼭 그렇게 편을 나눠야 해? 둘 다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다른 한 사람에게 숨막힌다며 나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말을 했다. 그런데도 편을 가를 수 없다는 말이냐? 너의 그 비겁함이 오늘 이 사태를 만든 거야. 어서 대답해라. 저는 한규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나약함을 뿌리 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규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제발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죠. 그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았던 기대마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결코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내의 등살에 밀려 제 편이 되어줄 용기 자체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결국에는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알겠다. 너의 대답은 그것으로 듣겠다. 이제 그만 나가보거라. 피곤하구나.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항규는 제 등 뒤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오롯이 저 혼자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갈증이 느껴져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두 사람의 소곤거리는 대화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정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많이 화나셨어. 항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화만 내시면 다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정말 하루도 더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도 봤잖아. 낡아 빠진 쓰레기 몇 개 버렸다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우리랑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도 엄마 물건인데 우리가 함부로 버린 건 잘못했지. 잘못? 뭐가 잘못이야? 집이 넓어지는 게 잘못이야? 쾌적해지는 게 잘못이야?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무조건 당신 엄마 편만 들고.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주잖아. 내가 언제 엄마 편만 들었다고 그래. 그럼 내 편이야? 내 편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어머니 나가 사실 집이라도 알아봐. 내가 원하는 건 그거 딱 하나라고. 항규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말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아볼게. 그런데 당장 우리한테 그럴 만한 돈이 없잖아. 전세 보증금이라도 얻어들이려면 꽤 큰 돈이 필요할 텐데. 왜 돈이 없어? 당신 비상금 있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 남은 것도 좀 있고. 그걸로 일단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월세는? 월세는 어떻게 하고? 월세는 당연히 어머니 연금으로 내시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얹혀 사시는 것보다야 그게 훨씬 낫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머니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해? 어머니도 이제는 독립하셔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와 함께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저라는 존재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 연금으로 월세를 내게 하자는 말에서는 그들이 저를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슬픔, 분노,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만 나왔습니다. 마치 세찬 비바람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단단한 암반만 남은 황무지처럼요. 저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오느라 자신의 이름 석자는 잊고 살았던 초라한 늙은이. 저는 거울 속의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복순,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결심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내쫓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 제가 아주 확실하고 통쾌하게 그들이 평생 후회할 방식으로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소원을 들어주마. 나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는 그 소원. 아주 철저하게 들어주고 말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은 피처럼 붉고 칼날처럼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아온 단호한 심판자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맞이한 아침, 저는 이전의 이복순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슬픔과 무력감은 온데간데였고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그토록 원하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계획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제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집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 내외는 어젯밤의 일이 민망한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고 저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정은이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제가 마침내 자신들의 뜻에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죠. 제가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음껏 기대하거라. 너의 기대가 클수록 절망도 더 깊어질 테니. 아들 내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가장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핸드백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 행선지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신뢰도가 높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중개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마도 평범한 늙은이가 집값을 알아보러 왔거나 전세를 구하러 왔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제 말에 중개인은 등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예. 사모님 댁이시군요. 동네에서도 로열동, 로열층이라 다들 탐내는 곳인데 왜 갑자기 파시려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건 묻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할 것. 둘째,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 시세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단호하고 차분한 태도에 중개인은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의 푸념 섞인 매물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가진 거래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조용하고 신속하게라. 알겠습니다, 사모님. 마침 이 아파트 대기하고 있는 손님이 몇 분 계십니다. 사모님께서 가격만 조금 조정해 주신다면 이번 주 안으로 계약까지 성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대신 저희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절대 내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젊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집을 보러 올 때는 반드시 평일 낮 시간에 제가 있을 때만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제 요구사항은 이례적이었지만 중개인은 베테랑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아들 내외 몰래 집을 처분하려 한다는 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직업윤리가 투철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뜻에 따라주기로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의 첫 번째 이빨이 끼릭 소리를 내며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들 내외가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 제 방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빛바랜 연애편지, 남편이 제게 처음 선물했던 작은 브로치. 저는 그것들을 작은 상자에 담으며 제 인생의 한 챕터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추억들을 더러운 손에 더럽혀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죠. 그 다음으로는 제 개인적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통장들과 인감도장, 약간의 현금,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를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습니다. 제 모든 역사를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중간중간 항규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은 어버이날 카드, 초등학교 시절 받아온 상장들, 낡은 졸업 앨범. 예전 같았으면 그것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을 테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다른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버리고 떠나야 할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죠. 짐을 정리하는 것은 늘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상자들을 옷장 깊숙이 밀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이가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하고 돌아온 것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장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잠든 척을 했습니다. 정은이는 제 방 앞을 지나가며 어머니, 주무세요? 하고 한 번 묻고는 대답이 없자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때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들켰다면 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겁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더욱 은밀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약속 시간은 다음 날 오후 2시. 마침 한규와 정은이가 모두 출근하고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이 집이 새로운 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제게는 고통의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약속 시간이 되자 중개인과 함께 젊은 부부 한 쌍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아주 선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아내 되는 사람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제가 평생을 아끼고 가꾼 집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특히 거실 창으로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꼈던 공간이기도 했죠. 집을 다 둘러본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시는 겁니까? 저는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기가 버겁네요.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겨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요. 제 말에 젊은 부부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매물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중개인은 제게 눈짓을 보내며 이분들이 아주 적극적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중개인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방금 그분들이 바로 계약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모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금액에서 1,000만 원만 조정해주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계약금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돈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제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아들 내외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를 보는 순간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서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송금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넓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는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금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을 장식할 디데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 성취의 날, 그리고 그 아이의 완벽한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그날을요.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새기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제게 남은 시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극을 준비하는 배우처럼 철저하게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혹은 이전보다 조금 더 기운이 빠지고 체념한 듯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죠. 제 침묵을 며느리 정은이는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안도감과 은밀한 의기양양함이 스며 있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일말의 동정심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제 방에서 제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을 것이라고, 혹은 제가 나갈 날만 손꼽으며 눈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겠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길고 깊을수록 폭풍이 몰아쳤을 때의 충격은 더욱 강력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치러지고 이 집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간 날의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한우 등심과 싱싱한 해산물을 사왔고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던 잡채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큰 명절이라도 되는 것처럼 식탁 다리가 휘어질 만큼 온갖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그들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는 사내 진미가 차려진 식탁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정은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날은 무슨 날이냐? 그냥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랬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잖니. 어서들 앉아서 먹자. 제 태연한 모습에 정은이의 경계심도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죠. 항규는 여전히 불편한 얼굴로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고 있었고, 정은이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흘깃흘깃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항규야, 정은아.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인자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지으며 정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아, 내가 며칠 전에 어미에게 소원이 있다고 했지 않니?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정은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랬죠. 그래. 부모된 도리로 자식의 소원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 때문에 숨이 막히고 이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했을 때 내 마음도 참 아팠단다.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해야 우리 며느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제 말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이라도 듣는 듯 정은이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항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죠. 아, 드디어 어머니가 우리 뜻을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큰 결심을 했단다. 내 소원, 내가 꼭 들어주기로 말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은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지긋지긋한 숙제를 끝낸 학생처럼,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합격 통지를 받은 수험생처럼 그 아이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를 향해 억지로 지어 보이던 미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그 아이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항규에게 승리의 눈짓을 보내는 것까지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달콤할수록 곧이어 닥쳐올 현실은 더욱 쓰디쓸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차 한 잔씩 하거라. 거실에서 이야기 마저 하자. 아들 내외는 군말 없이 저를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직접 끓인 대추차를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은이는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듯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여유롭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결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도 저희 삶이 있으니까. 정은이가 변명처럼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 아이의 말을 막았죠. 안다, 알아. 다 안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너희가 온전히 둘만의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게 아니냐?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으로 상기된 두 개의 얼굴.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극을 마무리할 마지막 대사를 뱉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제 우리는 절대로 한 공간에 있을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았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작은 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심지어 제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진공의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정은이의 얼굴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아이는 찻잔을 든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죠. 항규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길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감상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계약은 이미 일주일 전에 끝났고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새로운 주인이 다음 달 중순에 이사를 들어오기로 했으니 우리는 그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 한 달 정도 남았더구나. 제 목소리는 거실을 낮게 울렸습니다. 정은아, 이제 만족하니? 너의 소원대로 나는 이제 너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 되는 거야. 각자 살 길 찾아보자꾸나.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 가장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제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쇠를 거는 그 순간까지 제 심장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제 방문이 닫히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는 마치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이어지던 망연자실한 침묵은 며느리 정은이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은이는 이성을 잃고 제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제 심장을 울렸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난치지 마세요.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요. 이건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요. 당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우리 집.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더러 나가달라고 소원을 빌던 그 입에서 이제는 우리 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지독하고 뻔뻔할 수 있는지 저는 새삼 깨닫고 있었죠. 정은이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이건 무효라고요. 한규 씨, 뭐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엄마 미쳤나 봐. 우리가 평생 어떻게 모은 집인데. 자신들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집을 두고 평생 모은 집이라 말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는 대신 그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내야 할 마지막 대가이자 그들이 치러야 할 고통의 서막이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정은이의 히스테리가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아들 한규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규는 아내처럼 문을 두드리지는 못하고 문에 기댄 채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은이도 지금 너무 놀라서 저러는 거야. 우리 앉아서 다시 얘기하자. 응? 계약, 그거 취소하면 안 될까? 위약금, 그거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내가 대출이라도 받을게, 엄마. 제발. 제 아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투쟁이라는 것을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문에 등을 기댄 채 차갑게 말했죠. 한규야. 제 목소리에 방문 앞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한 번 뱉은 말과 한 번 찍은 도장은 목숨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거다. 엄마. 그리고 소원이라는 것도 그렇지. 한 번 간절히 빌어서 이루어진 소원은
다시 물을 수 없는 법이란다. 이것은 너의 아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결과가 아니더냐.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저는 제 행동의 모든 원인을 정은이의 소원으로 돌렸습니다. 제 복수가 아니라 그저 며느리의 소원을 충실하게 이행한 결과일 뿐이라고요. 제 말에 문 밖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말에 담긴 서늘한 논리에 질려버렸을 겁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밤새도록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은이는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이 무능한 인간아. 라며 한규를 탓했고 한규는 그러게 누가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래. 당신이 그놈의 소원만 안 빌었어도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하며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완벽한 부부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척들을 동원하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 내외가 출근한 틈을 타 제 짐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당분간 머물기 위해 며칠 전 미리 계약해둔 작은 호텔로 향했죠. 그들이 저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제 여동생, 즉 한규의 이모에게서 걸려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한규한테 전화 왔는데 언니가 집을 팔았다며? 말도 안 돼. 사실이야? 저는 동생의 흥분한 목소리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내가 팔았다. 아니, 언니 미쳤어? 어떻게 애들한테 상의도 없이 그 큰 재산을 처분해. 애들은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계약한 바로 그날 제 여동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었습니다. 정은이의 폭언과 무시, 그리고 저더러 나가달라고 빌었던 그 소원에 대해서까지요. 동생아, 내가 너에게 다 말하지 않았니? 나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다. 그 아이는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숨막힌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도록 그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한규는 제 어미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방관만 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마라. 제 단호한 말에 여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은 정은이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정은이가 울고불고하며 일러 바쳤겠죠. 사부인,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 없는 짓이세요? 어떻게 어른이 돼서 애들 앞길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정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을 팔아버리세요. 저는 정은이 친정 어머니의 몰상식한 고함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따님께 직접 물어보시지요. 저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원을 들어줬을 뿐이니 정 고마우시다면 저보다는 따님에게 고마워하십시오. 뭐라고요? 이보세요, 사부인.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저를 어른으로 대접했고 불리할 때는 말이 통하지 않는 노인네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이기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지지와 동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제 소유의 집이었기에 매매 계약을 무효로 만들 방법도 없었죠. 그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저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제게 문자를 보내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제발 돌아와 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특히 한규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엄마 없으니까 이 집이 집 같지가 않아. 정은이도 매일 울기만 하고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제발 우리 버리지 마. 그 처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약해지는 순간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저는 다시 예전의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이제 저는 저만의 빛을 찾아 나아가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의 애원과 비난이 소용돌이치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이사 날이 되었죠. 저는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그 집에서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제 방에 있던 작은 짐들은 이미 호텔로 옮겨둔 뒤라 사실상 버릴 물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날 아들 내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이사 갈 곳은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이 도시의 외곽에 있는 낡고 좁은 빌라의 월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들의 이사를 돕지 않았습니다.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죠. 제 짐을 모두 빼낸 뒤 저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낯선 시멘트 덩어리일 뿐이었죠. 저는 열쇠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넘기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제 새로운 보금자리는 집을 판 돈의 일부를 이용해 마련한 한강변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커다란 통창 너머로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이었죠.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하고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해 두니 마음이 든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저 이복순만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며 누구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곳.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서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이사 온 다음 날 저는 가장 먼저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저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배워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수많은 강좌 목록을 보다가 제 눈에 가요 교실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노래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들이 수십 명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죠. 낯선 분위기에 어색해하는 제게 옆자리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처음엔 엄청 쑥스러웠는데 노래 몇 번 따라 부르다 보면 금방 친해져요. 걱정 마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맞지 않아도 아무도 흉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함께 웃고 박수 쳐줄 뿐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저를 챙겨주었던 그 아주머니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제게도 친구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강변을 따라 산책을 했고 일주일에 2번은 가요 교실에 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말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사찰을 찾아가 고즈넉한 풍경에 마음을 씻어내고 유명하다는 맛집에 들러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죠. 제 돈으로 제 시간을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쓰는 그 경험은 놀랍도록 달콤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 그늘져 있던 제 얼굴이 어느새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그럴 때마다 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활기차고 멋진 이복순 씨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택배 기사님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아, 이 댁에 사시는 이복순 어르신께 전달해드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과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바구니에는 온갖 종류의 싱싱한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르신께서 사시던 집에 새로 이사 온 부부입니다. 어르신께서 집을 워낙 깨끗하고 정성껏 가꿔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웃이 된 기념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카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내쫓고 싶어 안달이 났던 며느리가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서 이런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가꾼 그 집의 가치를 정작 제 가족은 모르고 낯선 이들이 알아준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구니에서 가장 빨갛고 예쁜 사과 하나를 꺼내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맛본 그 어떤 과일보다도 달콤한 자유와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의 화려한 독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찬란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던 그 시간, 아들 내외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락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그들의 소식을 찾아 듣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더군요. 제 여동생, 즉 한규의 이모가 전해오는 소식을 통해 저는
그들의 초라한 현실을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요 교실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야. 잘 지내?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매일이 잔칫날 같다. 너는 무슨 일이니? 제 활기찬 목소리에 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제 항균의 집에 한번 다녀왔어. 거길 뭐하러 갔어?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조카인데 모른 척만 해. 정은이가 전화를 해서는 항규가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만 마신다고 이모라도 와서 밥 한 끼만 좀 챙겨달라고 울며불며 사정을 하기에 안 가볼 수가 없었어. 동생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죠. 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예전에 언니랑 같이 살던 그 번듯한 아파트는 온데간데였고 해가 잘 들지도 않는 낡은 빌라 1층이더라고. 동네도 으슥하고 집안에 들어서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 저는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던 넓은 거실,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닦아 윤이 나던 마루, 그 모든 것을 걷어차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어둡고 축축한 동굴. 집골은 또 어떻고 설거짓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옷가지랑 배달 음식 쓰레기가 나뒹굴고 정은이 그의 언니 앞에서는 그렇게 깔끔 떨고 유세 부리더니 살림은 아주 엉망이더구먼. 얼굴은 또 어찌나 상했는지 예전에 그 뺀질뺀질하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동생의 묘사는 아주 상세했습니다. 제 앞에서 늘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애썼던 며느리의 초라한 민낯을 그려보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편리한 배경이자 하녀였는지 이제야 조금은 깨닫고 있을까요? 항규는 더 심각해. 아주 사람이 반쪽이 됐어. 술에 절어서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내가 억지로 밥을 떠먹여주니 그걸 또 받아 먹으면서 엉엉 우는데. 아이고 언니, 내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둘이 아주 얼굴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더라. 내가 사다 준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정은이가 항규한테 이게 다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항규도 지지 않고 누가 그따위 소원을 빌으래. 너만 입 다물고 있었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살지는 않아. 하고 맞받아치는데 아주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보였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사라진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탓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원망 속에서 서서히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어머니 없는 완벽한 삶이란 서로의 치부를 가려주고 굳은 일을 대신해주던 방패막이와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처참하게 부서져 내린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언니, 그래도 너무 매정하게만 굴지 마. 항규계 언니 아들이잖아. 이러다 애 잡겠어, 정말. 동생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또한 그 아이의 몫이다. 성인이 되었으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도 배워야지. 언제까지 어미 치마폭에 쌓여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그러니 너도 더는 그 집에 가지 마라. 괜히 동정심에 도와주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야. 저는 동생과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러게 왜 그랬니 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바란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진심 어린 인사,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 그것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 햇살 가득한 집에서 함께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동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곧 제게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어느 늦은 밤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번호는 모두 차단해 둔 상태였기에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아들 한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나 한규야.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규는 대뜸 울음 섞인 사과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죠. 무슨 일이냐? 용건만 말해라.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정은이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고 나 월급은 뻔한데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모자라. 한규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며 서론을 늘어놓다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딱 월세만 내고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엄마. 제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은 결국 제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들의 자존심은 이제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다. 뭐라고 엄마? 너에게 빌려줄 돈 단 한 푼도 없다고 했다. 내가 그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 그 돈은 전부 내 노후를 위해 꽁꽁 묶어두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쓸 돈이다. 너희에게 흘러들어갈 돈은 이제 단 10원도 없어.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한규야.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인생을 찾았을 뿐이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거라.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배가 고프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씀씀이를 줄여야지. 언제까지 어미에게 기댈 생각이야. 나는 이제 너의 지갑이 아니다. 제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규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굴에 빠진 자식에게 밧줄을 내려주어야지 먹이를 던져주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끊겠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정 힘들고 외로워서 어미 목소리가 듣고 싶거든. 그때는 술 깨고 멀쩡한 정신으로 전화하거라. 내 하소연 정도는 들어줄 수 있으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모진 말을 하는 것은 제사를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판 그 집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햇살 가득한 거실에 홀로 앉아 평화롭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는 저를 숨막히게 하는 존재들이 없었습니다. 그 꿈은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며 전화했던 그날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저는 저의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가요 교실 친구들과는 이제 자매처럼 가까워져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새로 배우기 시작한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 덕분에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단호한 태도에 모든 기대를 접었거나 혹은 제 마지막 말대로 술이 아닌 맨정신으로는 차마 제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다녀온 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제 집 문 앞에 웬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모습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것은 제 아들 한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었던 몇 달 전보다도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퀭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오피스텔 주소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을까요? 아마도 이모를 족쳤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총동원했겠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한규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제 앞에 와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꿇는 소리가 제 가슴에도 똑같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규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가는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남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들어와서 얘기해.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규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한규는 잠시 동안 넋을 잃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 자신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어둡고 축축한 빌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겠죠. 그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앉아라. 제가 소파를 가리키자 한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엄마. 제가 비겁하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정은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저는 제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엄마만 참아주시길 바랐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규는 두서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섞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처절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엄마가 집을 파셨을 때 저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 엄마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 없이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또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를요. 집안은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정은이와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깨끗한 옷,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규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술에 취해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던 날, 엄마가 제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습니다. 저는 나이만 먹었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요. 한규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은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탓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다고요. 지금은 동네 작은 심리 상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마주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토록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했던 아이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오늘 제가 엄마를 찾아온 것은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다시 받아달라고 조르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엄마에게 용서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지은 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서요.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 얼굴을 뵙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규는 말을 마치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 작은 등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쌀을 씻고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한규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소파에 앉아 있어. 저는 밥을 안 치고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작은 밥상을 차려 엎드려 있는 한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와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먹어라. 너 오는 줄 알았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좀 해놓는 건데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한규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런 거 먹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자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서 먹어. 안 먹으면 내다 버릴 거다. 제 투박한 말에 한규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밥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규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니 어미로서 어찌 너를 용서하지 않겠니? 제 말에 한규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잊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사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지.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규야. 저는 한규를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의 용서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 평화를 다시는 깨고 싶지 않아. 너희는 이제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너희만의 가정을 온전히 꾸려나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모자 관계의 회복과 합가 생활로의 복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한규는 눈물을 닦고 저를 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아요. 저도 이제 그걸 바라요. 저희 힘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게요. 그날 아들은 제가 차려준 밥을 깨끗하게 비우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다시 일어서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아들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로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했고 저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멋쟁이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가요 교실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고 새로 배운 라인 댄스 실력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적금을 부어 제주도와 부산, 경주 등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즐겁고 찬란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예전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한규는 이제 술을 완전히 끊고 퇴근 후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도 허영심을 버리고 작은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했죠. 두 사람은 여전히 낡고 좁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대신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한규는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결코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저희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그리고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활용점정을 찍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요 교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생애 첫 해외여행,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했던 제가 푸른 지중해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게 되다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이탈리아 로마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웅장한 콜로세움과 아름다운 트레비 분수,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사진을 찍으며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크루즈에 승선한 뒤에는 더욱 환상적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으로 그리스의 산토리니나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같은 그림 같은 항구 도시들이 저를 맞이했죠. 저는 가판위 선베드에 누워 따사로운 지중해의 햇살을 받으며 제가 이토록 호사스러운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론을 내렸죠.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힘으로, 제 의지로 되찾은 제 인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그리스의 어느 작은 섬에 정박했을 때였습니다.
잠시 배 안으로 들어와 쉬고 있는데 승무원 한 명이 제게 작은 소포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의 집에서부터 전달되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제게 소포를 보냈을까 의아한 마음으로 포장을 뜯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엽서의 앞면에는 낯익은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전경이었죠. 그리고 그 빌라 앞 계단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어색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엽서의 뒷면에는 제게는 익숙지 않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눌러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의 필체였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첫 해외여행 즐겁게 하고 계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은 집이지만 이제는 이곳이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에서 저희 방식대로 잘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걱정은 마시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어머니의 멋진 인생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정은올림. 저는 엽서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만의 공간. 정은이가 쓴 그 네 글자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공간의 의미를요. 예전에 그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공간이란 단순히 시어머니가 없는 물리적인 빈 곳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텅 빈 자유가 아니라 책임과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뿐이었죠. 이제 그 아이는 공간이란 누군가를 배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엽서를 가슴에 품고 다시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기나긴 희생의 시간,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며 서름을 삼켜야 했던 고통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제 자신을 되찾았던 결단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집을 판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명분 아래 저는 저를 올가매던 모든 굴레로부터 제 자신을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역설적이게도 아들 내외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들의 애원에 못 이겨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완전한 자유의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이복순으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저 별들만큼이나 무한하고 반짝이는 날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소원 성취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다를 향해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